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부자 3대 못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를 쌓는 것은 어렵지만 그 부를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고 대를 이어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철도왕으로 불리며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 가문이었던 벤더빌트 가문은 불과 3대 만에 그 막대한 부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1973년 120명의 벤더빌트 후손들이 모였을 때 그들 중 백만장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패턴을 깨고 무려 3대가 아닌 8대, 50년이 아닌 2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를 이어온 가문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닌 유럽의 5개국에 걸쳐 동시에 부를 지배했던 가문. 바로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진 이름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1815년 로스차일드의 5 형제는 유럽의 그 어떤 왕가보다도 더 많은 부를 통제했습니다. 1850년에 이르러 그들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와 함께 유럽의 6번째 강대국으로 불렸습니다. 국가가 아닌 하나의 가문이 말입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광풍,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모두 겪고도 2024년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은 수백 명의 후손에 걸쳐 최소 4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에서 1,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도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벤더빌트나 서서히 부가 희석되고 있는 록펠러와는 달리 로스차일드 가문은 다른 누구도 통달하지 못한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바로 부유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능력, 통제력을 잃지 않고 세대 간의 권력을 이전하는 능력, 그리고 2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금융위기와 전쟁, 혁명에서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의 가문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명의 천재적인 창업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10년 넘게 작동해온 하나의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아들 전략, 정보 우위 전략, 모든 전쟁의 양쪽에 자금을 대는 전략, 그리고 개개인의 실책에도 가문의 부는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놀라운 시스템.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정보가 힘이고 네트워크가 부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부를 지키는 열쇠가 되는 왕조적 부의 진짜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를 이룩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시작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부유한 귀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차별과 억압의 상징, 게토였습니다. 1744년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 유덴가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도시의 다른 지역과 벽으로 분리된 채 강제로 거주해야만 했던 단 하나의 거리였습니다. 당시 법으로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도, 길드에 가입할 수도, 대부분의 전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허용된 몇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율법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금지했지만 유대 율법에는 그러한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유대인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마이어의 아버지는 작은 환전상이었고 그가 1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마이어는 하노버의 오펜하이머 은행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은행업과 왕실의 자금 운용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권력자들은 항상 돈이 필요하며 돈을 통제하는 자가 결국 권력자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의 거대한 왕조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어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마이어는 희귀 주화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고대 주화 수집이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이어에게 진정한 권력을 가진 왕자나 공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1769년 그는 마침내 하나우의 비렐름 왕자의 궁정관리인, 즉 재정 대리인이 됩니다. 마이어는 비렐름 왕자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하고 대출해주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비렐름 왕자는 미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독일 용병을 빌려주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 그 수백만 파운드의 자금을 관리한 이가 바로 마이어였습니다. 마이어는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에 투자하여 왕자와 자기 자신 모두를 엄청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가 다른 모든 궁정 유대인 금융가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업을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5, 딸 5,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는 5 아들 모두에게 어릴 때부터 금융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아들들을 유럽의 각기 다른 금융 중심지로 보내은행을 설립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의 은행이 아닌 5개의 은행. 하나의 가문이 5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움직이는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을 전설로 만든 5개의 화살 전략입니다. 셋째 아들 네이선은 영국 런던으로, 막내 아들 제임스는 프랑스 파리로,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카를은 이탈리아 나폴리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장남 암셀은 프랑크푸르트 본점의 남아 중심을 잡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이 도시들은 당시 유럽의 금융 수도이자 나폴레옹 패망 이후 유럽을 지배하던 5대 강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모든 강대국에 동시에 자신들의 은행을 세운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가문, 하나의 사업체로 움직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대출이 필요하면 런던의 네이선이 주선하지만 자금은 빈의 살로몬이나 파리의 제임스에게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제가 자금이 필요하면 살로몬이 런던의 네이선에게서 자금을 끌어와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전에 국경을 넘어 돈을 움직였고 유럽의 그 누구에게나 자금을 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정보였습니다. 말과 배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던 시대에 로스차일드는 어떤 정보보다도 빠른 개인 특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서구, 빠른 배,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영국 정부보다 먼저 파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았고 프랑스 정부보다 먼저 빈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이 정보 우위는 황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 유배지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이 다시 군대를 일으키자 유럽 전체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승리하면 영국 국채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영국이 승리하면 국채 가격은 하늘로 치솟을 것이었습니다. 런던에 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전장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옐링턴이 나폴레옹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공식 경로보다 무려 하루 먼저 입수했습니다. 그는 런던 증권거래소로 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판다는 것은 나폴레옹이 이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은 공황에 빠졌고 국채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바로 그때 네이선의 대리인들은 조용히 헐갑에 나온 모든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다음 날 웰링턴의 승전보가 공식적으로 전해지자 국채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네이선은 이단 한 번의 거래로 하룻밤 사이에 영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가 군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5 형제의 네트워크, 정보 우위,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 바로 로스차일드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나폴레옹 패망 후 유럽 국가들은 전쟁 빚을 갚고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로스차일드는 그들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프랑스, 심지어 교황청까지 그들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재정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출 상환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세금 수입원을 통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관세를, 나폴리에는 담배세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부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갚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825년 영국 금융위기 당시 영란은행이 파산 직전에 몰리자 정부는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협력하여 유럽 전역에서 금과 은을 긁어모아 영란은행을 구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를 런던 금융가의 총사령관이라 불렀습니다. 은행가가 아닌 자본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1850년경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의 모든 왕가를 합친 것보다 더 부유했고 6번째 강대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정부 대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의 동맥이었던 철도, 광산,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철도망을 장악했고 은 재련의 필수적인 수은 광산을 독점했으며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광산과 수에즈 운하이 지분까지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과 경쟁하는 석유 회사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시장 붕괴에도 가치를 유지하는 실물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부를 보존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로스차일드 시스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평화 시에만 자금을 댄 것이 아닙니다. 전쟁 시에는 양쪽 모두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음모론이 아닌 기록으로 남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그들은 양측 모두의 전쟁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왜 양쪽에 모두 돈을 빌려줄까요? 첫째, 누가 이기든 승자는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둘째, 양측 모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쟁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줍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정부는 높은 이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돈을 벌고 전후 복구 사업으로 또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와 권력도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200년 넘게 부를 지켜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문의 철칙에 있었습니다. 창업자 마이어 암셀은 후손들이 대대로 따를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중요한 사업 결정은 형제들의 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문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둘째,
사업은 오직 남성 상속자만이 물려받고 통제한다. 부가 외부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가문 내의 결혼을 장려한다. 사촌 간의 결혼을 통해 부와 사업 비밀을 가문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논란이 있지만 19세기에는 왕조를 유지하는 전략적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재벌 가문들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극도의 신중함과 비밀 유지. 벤더빌트 가문처럼 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는 눈에 보이는 호화 저택이 아닌 은행과 채권, 사업체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겸손함은 혁명과 전쟁의 시기에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국가 간 분산 투자. 이것이 다섯 아들 전략의 핵심입니다.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나 파리 지점이 위기에 처했을 때 런던과 빈의 형제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점이 파괴되었을 때 영국과 프랑스 지점이 가문을 지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영국과 미국에 있던 자산이 가문의 부를 보존했습니다. 어떤 단일 국가의 붕괴도 가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역사적 재앙 속에서 그 힘을 증명했습니다. 혁명,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대공황,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고 남작을 납치했을 때조차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세기를 가로지르는 힘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대에 맞춰 적응했습니다. 현재 로스차일드 앤 코는 세계 최대의 독립금융자문회사 중 하나이며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그룹은 1,5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은행입니다. 그들은 최고급 와인 샤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기술, 부동산 등 21세기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의도적으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재산은 스위스, 룩셈부르크의 개인은행, 여러 국가에 걸친 신탁,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의 지주회사를 통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포브스 같은 억만장자 순위에 그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벤더빌트는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로스차일드는 순위를 피하고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많은 음모론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겨냥합니다. 그들이 세계 중앙은행을 통제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거짓입니다. 그들의 막강했던 역사적 권력이 현대에까지 과장되어 투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론의 기저에는 수세기 동안 유대인을 향했던 반유대주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와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더 깊은 탐험을 떠나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로스차일드 패턴은 우리에게 세대를 이어 부를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정보 우위를 확보하라. 남들보다 먼저 아는 것이 힘이다. 둘째, 국가와 산업을 넘어 철저히 분산하라. 결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라. 셋째, 외부인이 아닌 가족이 통제권을 유지하여 장기적인 관점을 지켜라. 넷째, 부를 과시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러라. 프라이버시는 부를 지키는 최고의 갑옷이다. 다섯째, 신탁과 법적 구조를 활용하여 세대를 거쳐 부를 보존하라. 여섯째, 위기는 기회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자본과 인내심을 가진 자는 불을 쌓는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1810년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215년 동안 그 원칙을 지켜온 가문일 뿐입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8대에 걸쳐 2번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수많은 혁명과 금융위기를 겪고도 살아남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올바른 구조를 만든다면 왕조는 가능하며 부는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을 기꺼이 만들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스차일드는 1744년 어두운 게토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계십니까? 역사는 그 답을 품고 있고 로스차일드는 그 청사진을 남겼습니다.